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7번째 수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이랑 자료 구조 4가지를 배웠죠. 이 4가지 자료 구조가 뭐였냐면, 단순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4가지 자료 구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구조인 트리를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바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트리를 배우기에 앞서 오늘은 그 트리를 배울 때 필요한 이 재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이 리컬전 부분까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재기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면 알고리즘이나 함수가 수행 도중에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호출, 이 부분이 이 재기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원소가 10개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 본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원소를 더하는 것, 여기 10개가 있다고 할 때 이 10개 있는 원소를 모두 더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9개의 원소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한 가지의 원소를 더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더하는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이 add를 통해서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할 때 이거는 이 같은 add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부터 9까지 원소를 여기는 10까지 갖는다고 할 때 10개 원소를 갖는다고 할 때 앞부분에 이 1부터 9번째 원소까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의 합 더하기 마지막 원소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중간을 딱 나눠서 이 리스트의 중간을 딱 나눠서 이 앞부분 리스트의 원소를 다 더한 것 플러스 이 뒷부분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한 것.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 def하고 add하고 리스트를 원소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turn을 해주는데 이 리스트의 앞부분을 나눠서 이제 프론트 리스트라고 하고 이 리스트의 나머지 뒷부분을 뭐라고 볼까요? 리어 리스트라고 볼까요? 이 부분을 다 더한 것의 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간략하게 표현한 건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재규 알고리즘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 정의 자체가 이렇게 재기적 혹은 수단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런 구조를 재기적 구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재기적 구조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문제 안에 크기만 다를 뿐 성격이 똑같은 작은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을 재기적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형들, 이 마트리오시카 인형을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작은 인형들이 계속 들어있잖아요. 이거에 뚜껑을 딱 열면은 이 인형이 들어있고 또 여기서 이 뚜껑을 딱 열면은 그 다음 크기의 인형이 들어있고 이걸 뚜껑을 또 딱 열면은 얘가 들어있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 안에 똑같은 구조의 작은 문제로 이루어진 것들. 방금 들어서 이 add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10번째까지의 이제 원소를 더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좀 더 작은 사이즈 1부터 9번째까지의 원소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를 더할 때 이 부분이 이 원소의 이 함수의 작은 함수가 되죠. 이 작은 함수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떤 문제 안에 크기만 다를 뿐 성격이 똑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재귀적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재기 구조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팩토리얼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이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게 n 팩토리얼의 정의죠.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n-1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안에 n 팩토리얼을 풀기 위해 n-1 팩토리얼을 구해야 하는 이런 구조로 이 팩토리얼이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도 재기 구조를 갖고요. 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우는 이 수열의 점화식 이 부분도 이 재기 구조를 갖습니다. 네. A의 n을 구하기 위해서 A의 n-1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면은 가장 초기에 가장 첫 번째 초기 값이 A0는 0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A1은 이제 A0 플러스 2니까 얘는 2가 되고 A2는 이제 A1 플러스 2가 되니까 2 플러스 2해서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AN까지 구하게 되죠. 그래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AN-1을 먼저 구해줘야 되고요. AN-1을 구하기 위해서 AN-2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A0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재기 구조를 갖고요. 피보나치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따 보겠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피보나치 수와 그리고 그 전에 피보나치 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예시들을 통해서 이제 재기 구조를 배우고 또 이 재기 구조에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재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로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팩토리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땡땡땡 1까지 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for 룹이나 혹시 혹은 while 룹 같이 for나 while 룹을 이용하는 이런 이터레이션 방식의 구현을 이용을 하면은 n부터 곱해주면 되는 거죠. 차례로 첫 번째 1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n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n-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n-2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혹은 작은 수부터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부터 1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n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for 룹을 통해서 1부터 n까지 i가 1부터 n까지 시작되는 for 룹 안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 곱해주는 결과에다가 계속 곱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for 룹을 지나면은 그 리절트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for 룹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팩토리얼의 재기적 구조를 이용해서 이 팩토리얼 함수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도 팩토리얼이고 이 부분도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 안에 이 똑같은 함수가 이 인자만 더 작게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 함수 정의 안에 팩토리얼 함수가 딱 들어가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 구하는 거 안에 n-1의 팩토리얼이 들어가죠. 그래서 n 팩토리얼 정의 안에 n-1의 팩토리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기 함수를 구현을 할 때에는 이 문제의 사이즈가 더 작아져야 합니다. 앞에서 마트리오시카 인형을 볼 때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있던 것처럼 이 재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의 정의 안에 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가 들어가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재기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재기 구조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가 들어가야 하는 이 재기 호출 부분 들어가야 하지만 종료 조건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로시카 인형을 가지고 이 인형을 이렇게 계속 꺼낼 때 가장 작은 인형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작은 인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분자 구조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료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알고리즘이 이제 파이나이트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종료 조건을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이 1인 경우 이렇게 n의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면서 호출을 해주는데 n이 1까지 도달하는 경우 혹은 n이 0까지 도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를 그러니까 문제의 사이즈를 줄여가다가 여기서 딱 멈추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부분 가장 작은 문제에서 어떠한 값을 리턴을 해줄지를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초기 값을 부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을 때, n이 가장 작을 때 이 1의 팩토리얼은 그대로 1이 되니까 1을 리턴을 해준다.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종료 조건이 되겠고 이 부분이 재기 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팩토리얼 함수를 앞에서 정의한 다음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3의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구할 건데요. 이게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팩토리얼하고 여기 인자 안에다가 3을 넣게 될 텐데요. 이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봐보죠. 그래서 n에 3을 넣었을 때, n이 3을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n이 1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이제 팩토리얼 다시 호출하니까 이 함수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팩토리얼 2, 이제 n이 2가 됩니다. 이 인자를 2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2가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2보다 하나 더 작은 사이즈 이제 여기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호출하니까 다시 이 함수로 들어가 보죠. 그럼 이제 이 인자로 받은 이 값이 1이 되니까 여기 인자에다가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로 받은 n은 이제 1이 되니까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1이 반환이 됩니다. 그럼 1이 반환이 되는 것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2 곱하기 1 해서 2가 나오죠. 2를 다시 여기 반환해 줍니다. 여기서 호출해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 6으로 계산을 돼서 6을 리턴을 해주는 것이 이제 3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재기 알고리즘을 풀 때에는 이렇게 함수 재기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같은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을 하는데 이 호출, 작은 이 문제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호출을 하는데 마지막에 종료 조건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호출을 하다가 종료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이 값을 반환해서 원래 내가 함수로 호출했던 부분을 이렇게 돌아가 주는 거예요. 돌아가서 첫 번째 호출한 그 부분까지 돌아가면은
이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하던 값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6을 반환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 구하는 것을, 이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재기 구조를 이용해서, 재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과, 그리고 forloop을 이용한 이터레이션, 반복 구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두 개 다 봤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보면은 알고리즘 복잡도가 n의 5의 n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 forloop이 n번 반복되고 여기 안에서 연산이 한 번 일어나니까 5의 n의 알고리즘 복잡도를 갖고요. 여기도 이렇게 곱하기 연산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의 함수 호출마다 이렇게 연산이 한 번 있는데 그 호출이 총 n번 일어나죠. 이렇게 사이즈를 하나하나씩 줄여가면서 n부터 1이 될 때까지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 인자가 여기 있는 파라미터가 n이 될 때부터 n일 때부터 하나하나씩 줄여나가서 1이 될 때까지 호출을 하기 때문에 총 n번 이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5의 n으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팩토리얼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forloop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도 되고 이 재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복잡도를 가지니까요.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재기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때 좀 더 자연스러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팩토리얼 안에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팩토리얼의 정의를 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서 이것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것을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더 편리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함수의 호출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스택을 볼 때 함수의 호출과 같은 경우 이 호출한 함수를 이제 스택 부분에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호출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A라고 하는 함수의 호출이 일어나는 경우 이 스택에다가 내가 A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A 함수 안에서 B의 호출이 일어나는 경우 또 여기다 스택으로 들어간 다음에 B의 호출을 해주는데 B 안에 만약 C가 있으면 이 C 함수도 또 들어가지고 C 함수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게 스택을 반환하고 하면서 이제 함수 호출이 일어난 부분을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근데 이 함수,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원래 이 함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택 부분에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 대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짰던 이 두 코드, 파이썬으로 짠 이 반복문을 이용한 구현, 그러니까 재기 함수를 이용한 구현의 경우 이 두 가지를 실행해 봤을 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팩토리얼 여기 n 부분을 1000을 한다고 해볼게요. 1000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개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한 2000, 3000 혹은 10,000 정도가 되면은 이 이터레이션을 이용한 구현은 그대로 잘 돌아가는데 이 재기 함수를 이용한 구현은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 호출을 10,000번이나 해야 되는데 그 10,000번에 호출되었던 장소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함수 호출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문의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수행 속도가 빠르지만 이렇게 n 팩토리얼 같이 재기 구조를 갖는 문제에서는 이 재기 구조를 이용해서 재기 함수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코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회문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회문 혹은 팔린드롬이라고 부르는 이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읽어도 단어를 앞에서 읽을 때와 뒤에서 읽을 때 동일한 단어나 문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벨은 앞에서 이제 L, E, V, L, E 읽어도 레벨이 되고 이 뒤에서부터 이제 알파벳 순으로 L, E, V, L, E를 써도 레벨이 되죠. 카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뒤에서 읽어도 앞에서 읽어도 같은 단어가 됩니다.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띄어쓰기 부분을 고려하지 말고 이 캐릭터 혹은 글자가 있는 부분만 고려를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날 막지 마.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날 막지 마. 앞에서 읽어도 그렇게 되고 뒤에서 읽어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회문이 됩니다. 이 회문을 판단하는 문제는 이 코딩 테스트에서 쉬운 예제로 종종 나오는 예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팩토리얼을 구현을 했듯이 재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귀적 구조를 만들려면은 그 문제, 큰 문제를 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단어를 먼저 보고, 이 큰 단어를 먼저 보고, 이 뒷부분을 그 뒷부분이랑 앞부분, 가장 끝부분에 있는 캐릭터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같으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팰린드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도록 이제 팰린드롬 함수를 다시 호출해주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맨 끝에 있는 캐릭터 두 개를 비교를 해주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맨 끝에 있는 두 개를 제외한 가운데 있는 이 단어가 팰린드롬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팰린드롬 함수를 호출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 단어의 끝 두 캐릭터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또 같으면은 그거 사이에 있는 이것을 또 다른 팰린드롬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호출된 팰린드롬 함수에서 이 두 캐릭터에 이루어진 이 단어가 팰린드롬인지 보게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끝에 있는 두 글자를 보게 되면은 두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팰린드롬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글자가 팰린드롬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점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이제 팰린드롬 함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재기 구조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기 구조로 구현을 하는 함수, 재기 구조로 다음에 팰린드롬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을 이 숙제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재기 구조로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종료 조건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언제 끝날 건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서 보셨듯이 이게 팰린드롬이 아니면은 그냥 false를 리턴하고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문제가 무엇인지 봐야겠죠.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는 이제 캐릭터가 한 개만 있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을 때 앞에서 읽어도 A가 되고 뒤에서부터 읽어도 A가 되죠. 그래서 캐릭터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팰린드롬이 되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도 팰린드롬이 됩니다. 이제 이 카약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카약이 팰린드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맨 끝에 있는 두 캐릭터를 비교를 해주죠.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팰린드롬인지를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별을 여기서 해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 부분을 먼저 보죠. 끝 부분의 두 캐릭터가 같으면 이 사이에 껴있는 이 단어 혹은 글자가 팰린드롬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자 한 개가 남았죠? 글자 한 개가 남아서 이 팰린드롬 함수의 종료 조건을 만족을 하고 이게 회문이 되니까 여기 가장 작은 게 회문이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회문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호출했던 이 부분도 회문이 돼서 이 카약은 회문이다 라고 이제 true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도
재귀적인 구조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란 이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토끼 수의 증가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연구를 시작한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토끼와 어떤 상호관계가 있냐면요. 우리가 n번째 달에 토끼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달에는 어린 토끼, 방금 전에 태어난 토끼 한 쌍만이 존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태어난 지 2달 이상이 된 토끼는 번식이 가능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토끼 쌍의 수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달에는 그래서 어린 토끼 한 쌍이 있었고,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얘가 이제 번식이 가능할 때까지 이제 성장을 해야겠죠? 성장을 하는데 번식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번식이 가능하니까 새로운 토끼 한 쌍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2가 됐어요. 얘는 아직 번식이 불가능하고 얘는 지금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대로고 한 쌍의 토끼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로부터 한 개가 나오고 여기 원래 있던 애들 두 쌍 해가지고 3이 됩니다. 네 번째 달에는.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보죠. 다음 달에는 지금 여기 이 번식 가능한 토끼 쌍이 두 쌍이 있으니까 이 두 쌍으로부터 새로운 토끼들이 이렇게 두 쌍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래 있던 토끼들도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2 해서 다음 달에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바로 직전 달에 있던 애들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바로 전 달에 있던 얘네들은 이제 5개월이 되었을 때 태어난 지 2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만큼 새로운 토끼쌍 개체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전 달에 있는 토끼쌍과 그 전 달에 있는 토끼쌍의 개수만큼 n번째 달에 토끼쌍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n번째 달의 토끼쌍의 개수는 n-1번째 달의 토끼쌍의 개수 플러스 n-2번째 달의 토끼쌍의 개수가 되죠. 이 토끼쌍의 개수를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듯이 이제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은 n-1번째 피보나치 수열 더하기 n-2번째 피보나치 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0, 1로 시작을 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이 되고 그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다음이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고 얘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5가 되고 5와 3을 더해서 8이 되고 5와 8을 더해서 13이 되고 8과 13을 더해서 20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처음에 시작되는 조건 0, 1, n이 0일 때 0, n이 1일 때 1. 그 다음부터는 그 바로 직전의 것과 그 두 개 전에 숫자를 더해서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이 정의 자체에서 이 괴기적인 구조를 갖죠.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려면은 n보다 하나 더 작은 거에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n보다 2개 작은 거에 피보나치 수를 두 개를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재기적 구조 그대로 재기 함수로 다음과 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수를 이제 종료 조건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호출 부분, 재기 호출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해준 거예요. 이 정의 그대로.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함수에서는 이제 두 번 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기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것을 방금과 같은 제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제규 알고리즘을 그 정의 그대로 나이브하게 구현을 하면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왜 비효율적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은 이제 6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가 어떻게 호출이 되는 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5번째 피보나치 수하고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죠. 이렇게 2개 함수의 호출이 일어나는데 이 피보나치 5를 구하기 위한 함수의 호출은 또 함수 내부에서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얘는 또 다음과 같이 함수 호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함수 호출이 다 한 번씩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 피보나치 1, 첫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값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 호출이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씩이나 일어나게 되죠. 같은 함수의 호출이. 이렇게 쓸데없이 같은 동일한 함수의 호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6번째 피보나치 수를 나타낼 때 이 첫 번째 피보나치 수를 나타내는 이 함수 호출 8번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10이 되면은 훨씬 더 이 그래프가 커지겠죠? 그래서 더 많이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시간 복잡도도 이 함수를 하나 호출할 때 그 안에 2번 호출하게 되어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함수 호출마다 이제 2씩 곱해지게 돼서 이 n마다 n이 늘어날 때마다 대략적으로 2씩 곱해져서 이게 2의 n승 대략 2의 n승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이만큼 이런 제기 구조를, 제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수와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구해줄 수 있는데요. 이 반복문을 이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먼저 0이랑 1을 시작할 때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n까지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까지 이렇게 2개를 더해서 다음 수를 구하는 것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직전에 있는 거를 current라고 하고 그 전에 있는 것을 past라고 뒀을 때 이 current와 past를 더해서 이 future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하고 다시 이것을 이제 current, 이것을 past라고 두고 얘를 2개를 더해서 새로운 future 값을 만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n번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는 n-1번 반복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이 수, 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것을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포문이 한 개 있고 이 안에 상수번만큼의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5의 n으로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이 피보나치 수의 정의 그대로 제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보다 반복문을 구현해서 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제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피보나치 수를 앞에서와 다르게 이제 효율적인 방식의 제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이 피보나치 수 함수를 구하면서 함수를 계산을 할 때 이 해당 n번째 피보나치 수와 함께 바로 직전에 있는 이 값까지 주는 거예요. 이 직전에 있는 값까지 한꺼번에 반환을 해주면은 이 피보나치 수,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가지고서 이 값과 이 값을 알 때 n 플러스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 2개를 방금 알고 있는 이 2개를 그냥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리고 n번째, n 플러스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반환할 때 또 다시 이렇게 두 개의 쌍을 돌려주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를 보시면은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할 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반환을 해줄 거예요. 이게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이 되고요. 수가 되고요. 얘는 n-1번째 피보나치 수가 됩니다. 두 개의 값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구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보면은 피보나치수 함수의 호출이 안에서 제기 호출이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5의 n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기 구조의 문제를 제기 알고리즘으로 풀었을 때 비효율적인 문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보았으니까 이제는 제기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예를 보면 좋겠죠? 그렇게 제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제기적 구조를 제기 알고리즘으로 표현했을 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대표적인 예로 이 하노이의 탑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노이의 탑은 프랑스의 수학자인 리카라고 하는 수학자가 소개한 문제인데요. 인도의 베나레스라고 하는 사원에 세상의 중심을 나타내는 큰 돔이 있고 그 안에 이 세 개의 다이아몬드 바늘이 있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늘에 64개의 금판이 끼워져 있다고 해요. 64개의 금판이 이 마지막에 가장 큰 원반,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하나씩 작아지는 원반이 이렇게 64개가 꽂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탑의 승려들은 이 원반, 64개의 원반을 하나의 바늘에서 다른 바늘로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반들을 다음의 규칙들 한 번에 한 개씩 옮기고 작은 판이 큰 판 위에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옮겨서 이 모든 원반들을 다른 원반으로 옮기는데 이 일이 끝나면은 이 탑이 무너지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64개의 원반밖에 없는데 하나의 바늘에서 다른 바늘로 옮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만큼이나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 64개의 원반을 옮기는데 이 원반을 한 번씩 옮기는 횟수가 총 이만큼 읽기도 되게 힘드네요. 이만큼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가정했을 때 이 모든 원반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5,849억 땡땡땡땡땡 년이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문제의 사이즈가 64만 돼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종말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구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 때 이게 감이 안 오면은 작은 문제부터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이 3인 경우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하노이의 탑, 3개짜리 하노이의 탑을 이 A라는 기둥에서 C까지 옮기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꺼내서 C로 갖다 놓는다고 할게요.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걸 또 옮겨야겠죠? 근데 얘는 여기 이 C 위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C 놓여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얘보다 더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 B라는 기둥으로 옮깁니다. B라는 기둥을 옮기고 이제 또 큰 원반을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딴 데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C에 있는 원반을 다시 B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이 생기면은 이제 가장 큰 원반을 이 A에서 C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다시 또 이제 C로 옮겨주면 되는데 얘부터 움직여야겠죠. 얘를 다른 기둥에 옮겨주고 B 남은 거를 다시 여기에 쌓고 이제 A 부분에 가장 작은 거 한 개만 남으니까 이 가장 작은 거를 또 여기다가 쌓아주면은 이 세 개의 원반을 이 A에서 이 C로 옮기는데 C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옮기는데 이제 N의 사이즈가 3인 경우에 연산이 이동하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발생한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재기적인 구조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면은 앞에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가장 큰 원반 위에 있는 두 개의 원반이 이렇게 B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기둥으로 가야지 가장 큰 원반을 이제 C로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원반들을 C로 또 옮겨주는 과정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이즈가 n이었을 때 그것보다 하나 작은 n-1개의 사이즈를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한 덩어리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여기 이 A에서 B로 옮겨주는 것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원반을 A에서 C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 여기 B에 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이제 C로 옮기는 문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n개의 원반을 A에서 C로 옮기는 거는 n-1개의 원반을 A에서 B로 옮기는 것, 그리고 하나의 큰 원반을 A에서 C로 옮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n-1개의 원반을 이제 B에서 C로 옮기는 것. 시행을 하고 나면은 이 원하는 이 n개의 원반을 옮기는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n개의 원반을 옮기는 작업은 그 안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 n-1개의 원반을 두 번 옮기는 작업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하노이의 탑을 옮기는 함수의 구현은 다음과 같이 일어나요. 이 하노이의 탑을 n개를 이제 A에서 C로 옮기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템포러리한 기둥 한 개를 놓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 세 개를 주고 이제 문제의 사이즈 n을 줬을 때 이 하노이의 탑 n개를 다 옮기는 거는 이 안에 하노이의 탑 조금 더 작은 하노이의 탑을 옮기는 것을 두 번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옮기는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프린트로 어떤 몇 번째 원반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나타내는 이런 프린트 함수를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렇게 하노이의 탑 n-1개로 옮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를 이제 A에서 C로 옮겨주는 것, A에서 C로 옮겨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 B에서 C로 n-1개의 하노이의 탑을 옮겨주는 작업을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렇게 몇 줄도 안 되는 코드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앞에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함수 하나를 실행을 할 때 더 작은 함수 두 개를 안에서 호출하니까 이의 n승과 같은 알고리즘 복잡도를 갖고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없고 무조건 2의 n승만큼의
연산이 필요해서 이게 우리가 이 하노이의 탑을 옮길 수 있는 이 최적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재기적 구조를 갖는 문제들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주에 이제 다음 이제 일주일 후에 트리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